안녕하십니까? 이면우의 책 읽기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목표는 과학과 역사로 세상을 보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민우 선택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평과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은하철도의 밤, 우리나라에서도 교보문고를 찾아보니까요. 대략적으로 50여 곳에서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책이 출판이 되었죠. 왜 갑자기 미야자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선택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1992년에 일본에 가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어를 공부할 때 처음으로 접한 책이 미야자 겐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죠. 이 책을 통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미야자 겐지를 처음 알았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중학교 무렵으로 생각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무렵부터 대학생 때까지 TV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재해 줬는데 그때 즐겨봤던 애니메이션이 은하철도 999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하철도 999의 원작이 되는 것이 미야자 겐지의 바로 은하철도의 밤이죠. 또한 이 책은 저는 SF라고 봅니다. SF, 과학소설의 원전이 되고 초창기 버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요, 지금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잘 안 보입니다만, 뿌옇게 보입니다만,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정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손에 잡혔기 때문에 에, 선택한 것입니다. 챗GPT한테 은하철도의 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달라고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자는 미야자 겐지고요. 어른을 위한 동화 철학적인 환상 소설로 인정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 우정, 희생,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얘기하죠. 줄거리는 대략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조반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소년이죠. 어느 날 밤 신비한 은하철도에 탑승을 해서 친구인 캄파넬라를 만납니다. 캄파넬라가 소년인지 소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는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하철도를 타고 긴 여정 속에서 삶과 죽음, 희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정이 끝난 다음에 캄파넬라가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물에 빠져서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명문장은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모두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 어디까지 가더라도 함께 갈 거야. 은하정거장, 은하정거장.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임의로 선택한 책의 10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다. 아주 성능이 뛰어난 커다란 망원경으로 이 희뿌연 은하를 살펴보면 무수히 작은 별들이 이루어져 있다. 좁았니? 그렇지 않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제작해서 은하를 보고 나서 은하는 바로 별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은하수를 진짜 강이라고 가정한다면 서양에서는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젖줄 젖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별들은 모래나 자갈에 해당하겠지. 또 은하수를 거대한 젖줄기라고 한다면 그 별들은 위에 떠 있는 작은 지방 알갱이들이 해당되는 거야. 그렇다면 강물에 해당하는 건 뭘까? 뿌연 거죠. 그것은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진공이야. 바로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태양이나 지구 역시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도 은하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이 깊을수록 파랗게 보이듯이 가장 깊은 은하수 바닥에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주위가 유난히 하얗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런 모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렌즈 속에 빛나는 이 알갱이들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다. 태양이 바로 이 한가운데 있고 한가운데 있지는 않죠.
태양은 우주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이 달릴 때 3만 년이나 걸리는 시간의 거리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 바로 사수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이 렌즈 한가운데에 서서 이 안을 둘러본다고 생각해봐. 요 가운데 서서 한번 보라는 거죠. 이쪽의 렌즈는 얇기 때문에 이쪽입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알갱이, 즉 별들이 조금밖에 안 보인다. 그러나 이쪽은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희뿌옇게 보이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미야자 겐지는 당시로서 현대과학이 발견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정확히 이야기한 겁니다. 청도 인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반니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넋을 잃고 별자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봤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받침대를 돌리면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돌리면 그때 볼 수 있는 하늘이 타원형 안에 나타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타원형 안에 나타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한 별자리 한가운데에서 위에서 아래로 희뿌연 은하가 띠처럼 흘러내렸고 여기 은하가 보이죠? 내렸고 폭발해서 희미한 연기가 맨 밑에서 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갖가지 별자리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짐승과 뱀, 물고기, 물병 모양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청도인묘가 왜 나올까요? 바로 사수자리의 켄타우루스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수자리를 왜 했을까요?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이 사수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더라도 여러분들 별자리 보기판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자리판 또는 별자리 보기판은 2007년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드시 실렸습니다.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죠.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별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자리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별자리 보기판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2005년 6월 평가원의 모의 수능 시험에도 19번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회전축은 북서 방향과 일치를 하죠. 3월 중심 밤 10시는 아닙니다. 지금 한 8월쯤에 자정 무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별은 동쪽 하늘, A변은 여기서, B변은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동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이것은 위로 올려다 보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반니는 잠시 끊었다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앞쪽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차는 석탄을 안 쓰는구나. 알코올이나 전기를 쓰겠지. 대단한 발전입니다. 작가가 1920년대 후반에 작성한 원고입니다. 1920년대에는 대부분이 증기기관차입니다. 이때 이미 디젤 기관차, 더 앞 나아가서 전기기관차를 상정했다는 겁니다. 최초의 전기기관차는요, 1804년에 영국에서 발명이 돼서 이용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1899년에 제물포에서 인천까지 철도가 연결되면서 미국산 전기기관차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용됐었죠. 그리고 최초의 디젤 기관차는 디젤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특허를 냈고 97년에 실용화가 됐고요. 1912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운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처음으로 미국 거를 도입했고요. 1960년대에 이르러서 겨우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 화성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블록 튀어나온 걸 건드리면 안 돼. 삽을 사용해. 삽을 이런 좀 더 멀리 떨어진 데를 가야지. 안 돼, 안 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야. 커다란 동물의 뼈가 보였다.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작가인 미야자 겐지는 1896년에 태어나서 1933년 37살의 나이로 요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원고는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원고는 1924년에 초고가 집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쳤고요. 생전에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망한 다음에 1933년에 미야자 겐지가 처음으로 유고 형태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야자 겐지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났으므로 원본, 일본어 원본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은하철도 9구라는 영화, 만화 영화, 또 극장판 영화가, 만화 영화가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5년에는요, 스기 기사부로라는 감독이 이렇게 고양이가 출연하는 은하철도의 밤을 영화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철도 999는 바로 그 마츠모토 레이지, 본명은 아키라인데요. 이렇게 은하철도라는 만화책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애니메이션화돼서 TV에서 방영이 있었죠. 또 미야자키 겐지의 고향이 이와떼 현인데요. 이와떼 현에는 은하철도 999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IGR 은하철도 이와떼 은하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IGR이 이와떼 갤럭시 레일웨이죠. 그래서 이와떼 은하철도 주식회사 은하철도 999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인 미야자 겐지를 잠깐 소개하면요. 이와떼현의 하나마키 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세계 인공 공용 언어인 에스파란토를 지지했고요.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인물 중에서도 석주명이라는 나비 박사가 바로 에스파란토를 강조했었죠. 400여 편의 시를 썼고요. 100여 편의 동화를 썼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하철도의 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는 비에도 지지 않고 아메니모 마케즈라는 시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일본의 국어교과서에 실린 곳이 많습니다. 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37살에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쓴 소설은요. 그 이후에 SF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마츠모토 레이지 은하철도 999나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한눈에 움직이는 섬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야자 겐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철학 동화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짧아서 읽기는 편하지만 내용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한때 대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왕자라든가 또는 연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도 했었는데 나름대로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